지난번 강좌는 이제 하이데가의 예술작품의 근원을 갖고 저희가 10차 강연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제 나름대로는 예술작품의 근원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아주 최고조로 우리가 열심히 파헤치고 공부했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이제 그 헬더린의 해석, 그러니까 이번 강좌의 특성은 이제 예술작품의 근원 이후에 하이데가가 이제 예술관에 대한 자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가가 이제 과연 40년대 이후 예술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술 철학의 근원에서 바라본 예술과 40년대 이후 예술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이번 강좌의 주요한 목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무엇보다 헬더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게 첫째 초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텍스트로 선택한 것은 예술작품의 근원의 맥락에서 하이데가가 헬더린을 강의한 것이 34년, 5년도에 게르마니엔과 라인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더린 송가에 대한 해석인데, 그 강연은 이제 헬더린 송가 강연은 좀 독립을 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본격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게르마니엔과 라인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헬더린과 시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예술작품의 근원과 같은 맥락에서 하이데가가 헬더린을 바라본 아주 대표적인 강연 작품입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 하이데가 얘기를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는다면 도대체 하이데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작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나온 논문도 한두 편 봤고, 그런 걸 봤는데, 제가 조금 좀 앞서가는 얘기인데, 헬더린과 시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못하고 있다. 상당히 아주 피상적으로 하이데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계의 어떤 한계가 아닌가, 그것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논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제 헬더린과 시의 본질이고요. 이 작품은 대개 35년도, 36년도 작품입니다. 36년도 로마에서 강연한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이데가가 국가사회주의, 나치와의 관계가 점점 이제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가의 관심이 이제 민족에서, 그러니까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큰 테두리인 거죠. 민족, 그렇죠? 민족, 세계, 대지의 관계. 이게 이제 그리스적인 패러다임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 민족이란 관점에서 상당히 하이데가가 이제 어떤 존재의 역사에 대한 비판의 시각, 이 기술과학 시대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예술의 시대를 꿈꾸는 것이 나치와 점점 단절해 가면서 하이데가가 구상하고 있는 그 어떤 예술 전체의 어떤 맥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더린에 대한 해석도 상당 부분 초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민족이란 어떤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헬더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존재의 여분, 새로운 존재의 역사를 지향해 가는 것이 후기 하이데가가 갖고 있는 예술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헬더린에 대한 하이데가 후기 연구로 물론 나온 작품은 이제 이스터강이라든가 안덴케 회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너무 큰 작품들이고요. 저는 우리가 나중에 독립회사회가 헬더린 송가 부분은 따로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헬더린의 대지화하는
그 작품은 이제 하이데거가 게피어트 사방세계의 관점에서 헬더린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중심으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요군,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헬더린을 해석하는 것이 후기 하이데거입니다. 그래서 헬더린의 대지와 하늘, 이것이 우리가 다룰 두 번째 작품이고, 다음 세 번째는 그 동일한 맥락에서 하이데거가 트라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라클의 뭐 다양한 작품들을 하이데거가 총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이데거가 쓴 논문이 하나 있죠. 시에서의 언어란 작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데리다도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클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마지막 가서는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에어아이크니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이제 후기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것은요, 그 에어아이크니스를 반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이데거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물론 세잔도 만나고 있지만 특히 파울 쿨레. 그래서 파울 쿨레의 작품을 보면서 하이데거가 유명한 얘기를 해요. 그 창밖의 성자, 창밖의 성자라는 그 작품을 두고서, 여기서 내가 에어아이크니스를 만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에어아이크니스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런 높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존재를 바라본다. 그래서 이제 존재에다가 X표를 쳐서 이 작품을 봐라. 에어아이크니스를 통해서 존재자가 새로운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제 내가 예술 작품의 근원 이제 제 2부를 써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강좌는 이제 헬더린, 트라클, 세잔, 파울 쿨레를 중심으로 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표제에는 이제 우리 헬더린에 대한 초상화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에겐 사실 뭐 민족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사실은 거의 없죠. 그래서 뭐 한용운 선생을 꼽을 수도 있고, 뭐 요즘 고은 선생님은 또 그렇게 됐고,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헬더린을 민족 시인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에 거표제는 이제 그 헬더린 대체로 아마 사후 150년 기념으로 소독에서 독일에서 발간한 우표입니다. 그러니까 우표에 헬더린의 초상화가 실려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이런 시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헬더린의 출생 연도는 이제 1770년이죠. 그래서 죽은 연도는 1843년인데, 대체로 헬더린이 이제 정상적인 그 어떤 시인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1800년대 초반까지. 안드레 케네바도 이제 헬더린이 남부 프랑스를 여행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남부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이제 여행이라기보다 이제 방랑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폴론에게 맞았다, 뭐 아폴론이 자기를 내리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다룰 이 작품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신을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더린이 이제 정신착란증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정신착란증에 빠지게 되는 이유에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헬더린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죠. 디오티마라는 연상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디오티마가 죽었다는 사실도 이제 하나의 커다란 충격이었고, 특히 이제 남부 프랑스를 이렇게 그 방랑하면서 그리스를 접하게 되고, 그래서 신을 만나게 되고, 신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두 번째인가 뭐 길잡이의 말이 뭐냐면, 언어라는 것이 가장 위험스러운 제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두 번째 그 길잡이의 말의 해명에서는 아직까지 하이데거가 왜 언어가 가장 위험스러운 제보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안 하고 있어요. 이 답은 5번째 길잡이 말에서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번째 길잡이 말까지 갈 수 있는 이 과정을 한번 훑어가는 건데요. 여하튼 간에 대개 한 1802년도 뭐 그때 이제 남프랑스에서 돌아오게 되고 그때부터 헬더린이 정신 착란증 어떤 증세를 보이게 되고요. 뭐 그 한 뭐 몇 년 안에 작품 활동은 다 끝나고 정신병원에 이제 강제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뭐 이 작품에서도 이제 그런 논의가 다음 시간에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823년부터 정신착란증을 증세를 보이게 됐고, 몇 년 후에 이제 강제 입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 속에서 거의 30년을 살다가, 30 이상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마 서독 쪽에서 아마 150주년 사후 기념으로 우표를 발간한 게 아닌가. 근데 놀랍게도 동독에서도 마찬가지로 헬더린의 우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그것을 거표지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동독에서는 조금 더 앞선 시기에 헬더린의 그 사전을 공개해서 우표를 발간하였습니다. 예,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한 이야기는요, 우리 전에도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좀 했던 얘기입니다. 1930년대 중반, 이제 하이데거가 헬더린에 대한 그 연구를 하게 되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왜 하이데거가 30년대 중반 헬더린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강의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제가 정리한 글은 뭐 제가 쓴 것이 아니라 밑에 주에 보면요. 미카엘 찜머만이라는 그 미국의 하이데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성과 하이데거의 대결이라는 좋은 작품인데요. 인디아나 대학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 인디아나 대학이 하이데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교예요. 그래서 철학의 기여, 이 첫 번째 번역판도 인디아나 대학에서 출판이 된 것이고, 두 번째 번역판도 동일한 대학에서 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찜머만 글이 상당히 좋은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찜머만이 쓴 것을 한번 제가 뭐 번역 겸 번역도 좀 하고, 뭐 중간중간 제가 좀 집어넣고, 그래서 제가 책으로 쓸 때는 이걸 좀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찜머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하이데거가 이 30년대 중반 헬더린을 왜 강의하게 되었느냐. 찜머만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하이데거가 총장직을 사임하기 전에 사실은 정치와 국가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뭔가 국가사회주의에 어떤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치, 국가 철학, 정치 철학, 국가 철학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고자 했는데, 총장직을 사임하기 전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 강좌를 헬더린에 대한 강의로 이제 이 강좌를 교체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알려지기에는 뭐 하이데거가 나치랑 결별을 하면서 총장직을 사임한 다음에 헬더린을 연구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총장직에 있을 때 이미 헬더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하이데거가 왜 그 총장직 사임하기 전에 왜 이미 헬더린에 대한 강의를 시도했는가? 우리 지난번 뭐 예술작품의 근원에서도 뭐 동일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국가 예술이라는 것은 역사를 여는 기원이 되는 것이고, 하이데거 입장에서요. 우리 전에 제가 강조했죠. 역사를 여는 기원이고, 역사를 어떤 새롭게 열어야지만 국가사회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 될 수 있다. 하이데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총장직 사임하기 전에 이미 헬더린의 강의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유는 이제 찜머만 입장은 뭐냐면,
당시 그 국가사회주의가 나름대로 이제 일련의 정치적 어떤 결단을 연속적으로 감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볼 때는 국가사회주의가 국가사회주의 이전에는 자기가 동의하고 있지만 당시 그 나치 정권에서 그 이데올로그들, 나치의 이념을 주도하는 사람들, 그 이데올로그들의 어떤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뭐 군국주의적인 요소도 같고요. 등등등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국가사회주의를 내가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 이 시대 철학자가 갈 길이 아니냐. 하이데거는 우리 전에도 계속 강조한 거죠. 자기는 이제 그 지도자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헬더린, 하이데거, 히틀러 삼각 체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서 이제 그 게르마니엔과 라인 강에서 그 인용문 하나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 시대의 어떤 근본 기본 속에서 그 시대의 존재를 시로 지어내는 것이고, 그렇죠? 사유가는 그 존재를 해석하는 것이고, 그다음 국가 창건자는 뭐죠? 그 존재의 요구에 맞게 국가를 창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이데거가 갖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지도자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기 위한 것, 이것이 첫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럼 철학을 통해서 히틀러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지 왜 굳이 헬더린을 끌어들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은 뭐냐면요. 당시 30년대 중반이래 하이데거는 철학보다는 오히려 예술이 역사의 기원을 열 수 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건립한다는 의미를 세 가지로 봤죠. 오늘 그 얘기 좀 나올 겁니다. 뭐 선사함이란 얘기도 했고요. 근거지음이란 얘기도 했고, 시원이란 얘기도 했죠. 이 역사의 시원이다. 그래서 오히려 철학보다는 이제 뭔가 예술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30년대 중반 이래 하이데거의 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야말로 이제 역사의 어떤 시원을 여는 것이다라는 그 어떤 그 자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헬더린 강의를 하게 된 것이다.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고자 했다. 지금 국가사회주의가 잘못 나가고 있다. 난 지도자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역사의 시원이 된다. 그렇다면 다시 물을 수 있는 게 그럼 왜 굳이 헬더린을 택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다룰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이겠죠. 오늘도 뭐 다음 시간에도 나올 테지만 헬더린이야말로 뭐죠? 시인 중에 시인이다. 그러니까 헬더린은 오늘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시의 본질을 시로 지어낸 사람이다. 근데 도구에서 이제 디히퉁이란 용어는요. 우리 전에도 이제 우리 강연에서 디히퉁에 대한 우리 해설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디히퉁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죠. 시 짓기로 번역될 수도 있고, 그냥 시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얘랑 하이데거 같이 쓰고 있는 게 게디히트를 쓰고 있죠. 게디히트는 이제 뭐 시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디히퉁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헬더린이야말로 시인 중에 시인이다. 시의 본질을 시로 지어냈다. 다시 말하면 시 짓기의 본질을 시로 지어낸 사람이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헬더린이야말로 독일의 호모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를 연 시인이 호모라면 독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은 헬더린이다. 시의 본질을 이야기한 사람이다. 시 짓기의 본질을 이야기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시원을 열 수 있는 시인이 헬더린이다. 뭐 그런 이유에서 사실은 헬더린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조금 얘기했지만 더 나가서 그 독일 민족의 고유한 점이 뭐냐? 정확한 표현성 아니냐? 독일 민족은
원래 시적인 시를 다루는 민족이라는 거죠. 시를 다루는 민족이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새로운 독일을 건설해 나가야 되고 그런 면에서 헬더린이 적합한 인물이다. 예, 앞으로는 그 논의를 할 겁니다. 근데 당시 하이데거가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그들, 그 이념 주도하는 사람들, 이데올로그들을 볼 때 이런 얘기는 이제 게르마니엔과 라인강에서 보면요, 그 우리가 다룰 헬더린과 시의 본질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게르마니엔과 라인강에서 이미 강의가 되고 있어요.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고, 다음 헬더린과 시의 본질이 그걸 더 정제화시켜서 더 세련된 형태를 만들어낸 게 헬더린과 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라인강, 그 게르마니엔과 라인강에서도 하이데거가 요 얘기를 해요. 이 시라는 것이 결국 이제 뭐 역사의 시원을 여는 것인데, 근데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그들이 그 시를 어떻게 보느냐? 시를 하나의 체험의 표현으로만 보고 있다. 체험의 표현으로만 보고 있다. 이거 잘못 아니냐? 뭔가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이 국가사회주의를 통해서 영국, 그 당시는 뭐 강대국이 영국이니까 영국의 어떤 자유주의로부터, 자본주의적 자유주의로부터 독일을 구원하는 길이 국가사회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시를 뭐죠? 그냥 역사의 시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를 기껏해야 뭐죠? 체험의 표현으로 보고 있다. 시를 체험의 표현으로 본다는 것은 이 자유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국가사회주의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노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과연 우리가 민족을 통합하고 새로운 민족을 건설하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우리 헬더린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서 진짜 우리의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어떤 시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죠? 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시를 기껏해야 체험의 표현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다루는 헬더린과 시의 본질이란 작품을 강연하게 되는 주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 시대에 이제 국가사회주의자들과 나름대로 하이데거의 에 대한 하이데거의 도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원래는 국가 철학, 정치 철학을 강의할 생각이었는데 헬더린 강의로 이제 강의를 교체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 게르마니엔과 라인강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기껏해야 시를 어떻게 보냐면은 체험의 표현을 보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자유주의자들의 생각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 시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이데거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혁명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국가사회주의적 혁명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래야지만 진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뭐죠? 우리 독일 민족의 본래적인 어떤 역사적 시간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요, 시를 체험의 표현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독일 민족의 뭐죠? 진정한 역사적 시간, 본래적 시간을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사회주의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형이상학의 입문 마지막에 문장 하나를 우리가 인용한 적이 있죠. 결국 현행 국가사회주의라는 것은 어떤 전체성과 가치라는 낡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뭐죠? 그런 쓰레기들을 그물질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런 강력한 비판을 하이데거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다 동일한 맥락이에요. 시라는 것은 체험의 표현이 아니라, 그죠? 민족의 어떤 시간을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민족이 중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술 작품의 근원과 같은 맥락에 있죠. 민족의 본래적 시간을 밝혀나가는 것. 그래서 이 민족의 어떤 세계사적 시간을 밝혀나가는 것이 바로 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강연을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작품의 근원에서도 하이데거가 이제 존재의 진리를 이제 건설하는 사람들로 뭐 몇 부류를 말하고 있죠. 뭐 시인이라든가 사유가라든가 정치가, 국가 창건자,
그래서 우리가 다룰 작품은 동일한 맥락에 서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중에 히틀러와의 관계가 다 끊어지면서 40년대 이후에는 국가 창건자는 이제 존재의 진리를 응답하는 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들어가면요. 하이데거 철학은 어떤 이성을 통해서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분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분과 관련시켜 얘기한다면요. 우리 기분 속에서 존재자를 만나는 것이고, 기분 속에서 존재자를 만나는 게 이제 하나의 근본적 지평이 돼서 비로소 존재자에 대한 어떤 표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하이데거 생각이죠. 그렇다면 이제 헬더린을 끌어들이는 것도 그런 면이 있어요. 상당히 기분, 근본 기분의 측면인데, 존재한 시간에서 불안을 근본 기분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불안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 기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공시간적인 어떤 기분이 사실은 불안일 수가 있고요. 근데 29년도 이후 하이데거가 기분을 다룰 때는 더 이상 불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어떤 근거지, 어떤 역사, 하나의 역사를 가능케 한 그런 근본 기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시원, 그리스를 본다면요, 놀라움, 그렇죠?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이 철학의 시원을 이끌었던 근본 기분이라면, 근대를 이끌었던 근본 기분, 그렇죠? 데카르트가 말하는 확실성, 그렇죠? 주체의 확실성, 그렇죠? 확실성의 근본 기분. 그렇다면은 오늘날 그 기술 시대, 그죠? 그 30년 중반에 결국 석구와의 대결도 하나의 기술의 대결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시대를 이끄는 근본 기본은 뭐냐? 그래서 29년도에 하이데거 작품에 이제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에 있는 작품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근본 기본이 바로 권태, 그렇죠? 지루함, 랑바일레, 독일어 랑바일레인데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오랜 기다림. 그러니까 뭔가 존재에 대한 오랜 기다림을 갖는 것. 그게 하이데거가 말하는 권태의 개념이에요. 권태, 뭐 번역할 때 뭐 지루함이라고도 번역하고요. 뭐 권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술 작품의 근원을 다루면서도 이제 철학의 기여를 봤을 때도 뭐 같은 다 연도죠. 경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경악, 뭐 지루함이라든가 경악이라든가. 그런 기분 속에서 그런 어떤 권태라든가 경악이라는, 그러니까 권태라는 얘기는 이제 오랜 기다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처음 듣는 예도 뭐 기차를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존재를 기다리는, 존재에 대한 오랜 어떤 갈증, 오랜 기다림, 그다음에 어떤 기술 세계에 대한 어떤 경악, 이런 근본 기분 속에서 우리가 민족의 어떤 본래적인 어떤 시간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도움되는 철학자가, 거기에 도움되는 시인이 바로 헬더린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헬더린에 대한 이제 연구와 해석, 강연이 이제 강연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대표적으로 36년도 작품이죠. 헬더린과 시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번역도 제가 볼 때는요, 헬더린과 시의 본질로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헬더린과 시 짓기의 본질. 사실은 네 번째 단계까지는 거의 사실 시 짓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다섯 번째 단계 가서 결국 시 짓기가 결국 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번역 자체가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헬더린과 시의 본질,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시라는 것이, 리히퉁이라는 것이 시 짓기의 개념을 같이 포함한다. 그래야지 이 작품을 우리가 낯설지 않게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강연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는 예술작품의 근원, 그 강연이 이제 끝나고, 그 강연이 끝나고, 그 강연의 마지막 부분이 거죠. 이제 결국 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헬더린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마련한 작품이 저는 예술작품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헬더린과 시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이 내용의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게르만 여행과 라인 강에서 이미 이 강연의 내용이 이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조금 더 다듬어진 형태로,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만들어낸 강연이 헬더링과 시해본전입니다.